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벌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니까 절기상 입동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정말 요즘 날씨도 추워지는데 취업 시장도 얼어붙어서 취준생들의 마음까지 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어른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유진 씨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도 도서관, 카페 또 어디선가 열심히 꿈의 직장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밝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네. 자, 오늘도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게 얼어붙은 거를 녹이는데 손난로만 한 게 또 없잖아요. 네. 저희가 손난로처럼 따끈따끈한 신상 정보들 오늘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지원자의 스펙에 맞는 합격 전략을 설계해 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설계사 이건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건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쌤 제자들 중에서도 합격한 분들보다 아마 떨어진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워낙 또 많은데 지원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웃음의 의미는 어떤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합격률로 보면은 솔직히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필기 전형을 아직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고 네. 물론 이제 서류나 필기 떨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뭐 계속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그런 따뜻한 위로가 더 좋을지 아니면 좀 뼈를 때리는 혹독한 질책이 좋을지 어떤 거를 좀 선택하신 편인가요? 지금은 위로를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위로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질책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소서도 검토해보고 면접도 검토해보고 필기도 검토해보자라는 이야기지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시 돌아보기 이전에 앞서서 남은 것들에도 집중을 하라고 지금 당장에 뭐 떨어진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로뿐만 아니라 희소식도 전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은 대졸공채 신입으로 모집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기업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합격 전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한국소비자원은 아마 잡정보센터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기관인 것 같은데 먼저 좀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원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에 먼저 설립됐던 기관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다시 바뀌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정부기관인 만큼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소비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 간의 개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위해 수집을 통한 소비자 안전,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소비자 교육, 혹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편리한 방법은 정보 제공과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뭐 가정기기 리콜부터 위해 정보 제공까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해보고 제품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가면서 소비자 상담센터인 1372 번호를 본 적이 있으실 수도 네네.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다가 이거 잘못됐다, 환불을 받고 싶다 했을 때 막 피해 구제 같은 거 받고 싶다 생각했을 때 정부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당하는 게 소비자 보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연관된 모든 일을 다루는 기업이니까 저희와 또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현재 채용 공고와 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소비자원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보면 현재 11월 9일 6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얼른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분야 살펴보면 일반직은 일반과 보수관리, 이공계 약학 분야를 5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또 고졸 부분은 6급, 또 시험 연구직은 기계 분야를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단계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전형, 직업 기초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를 거치고요. 면접은 1차와 2차에 나눠서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이번에 서류 전형 합격자는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의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의 20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은 종합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 면접은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의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임용 합격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최종 합격을 거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건쌤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합격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한국소비자원의 채용 전형과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건쌤 제자들도 이제 뭐 상담 같은 걸 많이 받을 때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많이 물어보겠지만 연봉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연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뭐 이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네. 연봉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많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취준생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실제 여러분들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을 얼마나 받을지도 나와 있습니다. 연봉이 직접 딱 네. 고시가 돼 있나요?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가게 되는 5급 직원의 경우 지금 현재 연 3,600 이상의 연봉을 받게 돼 있고요. 네. 이 금액이 아직 취준생 입장에서는 큰지 많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저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네. 절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또 기존에 저희가 방송을 다루었던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채용 특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공기업과 같이 이제 명확하게 점수화된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류 전형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뭐 한국사 같은 건 가점 요소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에 분명히 올라와 있듯이 까먹지 네. 말고 꼭 기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공기업은 특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채가 이제 발표가 나면은 직무기술서라고 해가지고 직무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채 보시면서 서류를 바로 작성하기 이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명서, 내가 어떤 직무를 하게 될 거고 그 직무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태도 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진 지원자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를 쓸 때에 있어서도 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기업은 대부분 한국사를 좀 가점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편인가요? 네. 실제로도 한국사를 가점으로 쓰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일단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두 가지를 꼭 추천하고 있는 게 한국사 네.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그러면 뭐 1급도 있고 2급도 있을 텐데 있기만 하면 가점을 다 주는 건지. 네, 2급 이상일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요. 당연히 1, 2급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1급을 목표로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고 싶고, 이번 연도는 이미 사실은 끝났어요. 네. 내년에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또 공기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년 1월, 2월쯤에 있을 첫 번째 시험을 꼭 응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필기 전형을 치르게 될 텐데 필기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이나 흔히 이렇게 말씀 먼저 했던 것 중에 NCS 평가라는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즉 NCS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객관식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 문제,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행시 문제들 있죠. 1차 행시, 네. 필셈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딥하게 하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군별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요. 전공 영역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 경영, 민법, 총칙 같은 것에서 태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군들에서도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재료역학이나 연력학 등의 전공 영역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약수령 지문 한 문항 정도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사실은 전공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 전형에 합격하고 발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바로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의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데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필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갔던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이제 공채로 눈을 돌린 케이스인데 실제 체감한 난이도는 9급보다 약간 못 미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에서는 막 NCS만 공부해야 될까, 전공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 곳에만 몰빵을 하고 공부만 하지 말고 NCS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전공 공부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약수령 문항이 있어요. 근데 약수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술처럼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요약 같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사상식이나 경제상식, 경영상식 그리고 지금 사회 이슈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뉴스라든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NCS도 전공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고 약술이 시사상식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하면 이 세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어렵게 필기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 전형이 남아 있는데 이 면접, 공기업의 면접은 다른 저희가 다뤄왔던 대기업의 면접과 다른 점은 없는지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 임원 면접이나 실무진 면접은 둘 다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뭐 네. 그런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면접관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혹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실제 저도 면접 봤을 때는 한 네. 세 분 들어오면은 그래도 압박감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 면접 기준으로 한 5분이 작년에 들어왔었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7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와. 예,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지원자는 한 명인데 지원자도 이제 다대다긴 지원자는 여러 합니다. 명인데 예, 다대다긴 면접관도 하지만 앞에 그만큼 많이 있는. 네, 근데 면접관이 지원자보다 많습니다, 무조건. 어. 그래서 뭐 한 4분 계시면은 네. 3명만 면접자가 앉아 있고 7분 계시면 또 4명만 면접자가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위축감이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뭐 옆에 있는 지원자들한테 더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나는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식의 막 나는 관심이 없었나?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질문을 받아도 답변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기업처럼 간단한 질문들 위주로 할 경우 준비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는 팁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공기업 지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지에 대해서
그 자소서 문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준비해보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뭐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열정적이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게 되면 공기업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히 왜 소비자원에서 근무하고 싶은가만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준비를 했는지 혹은 갈등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거기서의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금 더 동기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질문도 물어보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는지 쌤한테 들어보면 더욱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이제 기준으로 실무진 면접 당시에 제가 조금 충격이 아니지만 좀 저도 답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2017년에 가장 트렌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도 실무진 면접 당시 김영란법이 그 소비자원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해 플러스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필기만 합격하면은 면접은 어떻게든 어영부영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인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면접이 저희끼리 하는 말로 굉장히 좀 빡센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 던지는 질문도 좀 어려운데 이거를 앞에서 7명이나 5명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면 7명이 있고 뭐 지원자도 여러 명 있으면 질문 하나 받으면 거의 끝나는 식인가요?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4분이 앉아 있다 그러면 4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몇 가지를 물어보고요. 네.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개별 질문으로 해서 더 추가로 궁금한 거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도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실제 받게 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최대 뭐 10문제 이하 정도를 받게 되겠지만 한 문항당 뭐 내가 몇 질문 몇 문항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항당 내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니까 단순히 뭐 질문의 양보다는 답변의 퀄리티 그리고 답변의 질 그리고 제가 한국 소비자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해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면접 분위기가 뭐 아무리 7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편할 수가 있고 좀 그쵸. 실제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편이라고 하던가요? 실제로는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소비자원의 고객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임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 표정이 어떨까요? 안 좋죠. 다른 데를 약간, 쳐다보시겠죠. 딴짓하고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주눅 들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가 굉장히 머리가 막막해질 수 있어요. 제가 반대로 묻고 싶어요. 한국 소비자원의 주요 고객은 누구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소비자원의 고객이요? 모르겠는데. 이거 대부분의 취준생들, 진짜 면접 같은 친구들은 옆에 있는 지원자들 다 앉아 있을 때 그냥 네. 국민이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쵸. 예. 근데 국민이라는 얘기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소비자원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소비자원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좋은 고객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예. 그냥 단순히 그냥 환심에 의해서 내가 변심에 의해서 환불을 하는데 소비자원을 이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 단순히 국민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냥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에서 말렸어요.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표정이 되게 안 네, 좋아지시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답변을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정말 소비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접이 이렇게 좀 압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이 위축되고 긴장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자소서가 네. 탄탄해 더 답변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한국소비자원의 자소서
난이도는 좀 취준생들이 어떻게 느끼는 편인가요? 일단은 대부분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네. 이제 자소서 항목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같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써놓은 것들 자소서를 기반으로 많이 복사 붙여넣기, 뭐 네. 베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항목들을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미리 써놓은 항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친숙하다고 익숙하게 느껴질 문항들에 대해서 조금씩 함정들을 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짚고 넘어갈 거고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복붙을 하지 말고 문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본질적으로 이 문항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동문서답하지 않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쉽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복붙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직무 능력 소개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항목을 보니까요. 2,000자 내외로 직무 관련한 수행 활동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적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신입 활동 분야,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경력,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에서 업무 및 수행 성과를 높이기에 본인이 기울인 노력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다 적어야 하는 건가요? 너무 많은데요, 내용이? 네. 그렇죠, 엄청 많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많은 갖고 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걸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특히 그 취준생분들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을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직무기술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무기술서 이 내용 다 적어야 되냐, 이게 가장 공통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적어야죠. 이거를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춰서 다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재미가 없죠. 네, 가독성도 없고. 네, 가독성도 없고요. 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특히 직무기술서, 직무능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자소서도 평가될 뿐더러 면접장에서도 실제 자소서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직무 설명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 소개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독성이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줄글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수행 업무 및 성과를 높이기 기울인 노력, 조직의 기여 및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줄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마음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실제 예를 들면 주요 역할이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직무 땡땡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직무, 동아리 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본인의 주요 역할이 뭔지가 드러날 거예요. 저는 동아리장을 맡았습니다. 벌써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약술형으로 이 항목들을 조금 더 구분지어서 보고서 느낌으로 작성을 해라라는 게 가장 큰 팁이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0자 하나 되잖아요. 네. 2,000자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꼭 풀로 꾹꾹 채워가지고 작성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들 수가 있어요. 직무기술서 쓰는데 어떤 경험을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공통 질문이거든요. 경험의 한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작게는 인턴 경험부터 크게는 동아리 경험까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직무와 연관성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끝에 들어가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지원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듣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내서 읽어야 될 부분은 직무 설명서예요. 모든 공기업 공채에는 직무 설명서가 올라와 있고 직무기술서에는 그 본인이 지원할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 지식, 태도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소비자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을 미리 읽어놓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 안에서 그 필요한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들만 빼내서 그것이 어떻게 기여될지 작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그 연결고리를 좀 강화할 수 있다. 이거를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직무 능력 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쓰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써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쓰시고 2,000자도 좀 꽉꽉 채워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소서와 함께 이거를 토대로 판단을 할 텐데 자소서도 저희가 바로 살펴보면 네. 1번 항목이 이제 지원자와의 어떤
소통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팀 활동하면서 이제 갈등 상황 해결했던 네. 사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갈등 상황 시 상대방의 니즈나 의견을 명확히 파악해서 해결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갈등 상황 본인이 미리 작성했던 갈등 상황을 그대로 복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다르죠. 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갈등 상황 시 상대방의 니즈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해결했던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결 방법은 단순히 그냥 갈등 상황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본인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사실은 핵심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갈등 상황을 쓰지 마시고요.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러한 갈등 상황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 왜 상대방의 의견을 혹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지에 집중하시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면은 종문서답하지 않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살펴보면 뭔가 소비자는 뭔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번 항목도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 항목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또 함정 질문인데요. 이게 또 함정인가요? 예, 함정이죠. 이게 함정이라 하면 좀 웃긴데 이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나타나서 해결한 경험이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쓰고 해결했던 경험을 그냥 줄줄 써요. 네. 근데 문제점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던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이미 하고 있던 일이 있어야 되고요. 전제 조건 첫 번째는 그 일 와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문제를 알고서 시작하는 글이 아니라 이미 일은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문제점을 파악한 이야기로 써야 돼요. 이 두 얘기가 뭐가 다른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잘못 쓰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미 인지한 상태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각할 법한 문제들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목표를 민지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팀원들이나 아니면은 조원들이 그냥 그 뜻에 따르기로 하거나 계획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흘러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문제가 미리 사전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 그 부분에 집중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간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식 또한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 항목은 팀 활동 중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업무나 일을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자의 팀워크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항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협력에 대한 자세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혼자서 하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규모나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전공자들이랑 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자동차까지 분야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 대한 이해도 이야기들이 하는 것이 이 항목에서 숨겨진 우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협력했던 자세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원에 가서도 다양한 전공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본인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했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공통된 질문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직무별로 또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직무별 다른 항목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및 관련 사례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공부를 했고 소비자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습득할 수밖에 없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조사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하는 만큼 새로운 일의 습득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반복 노동에 의한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만의 노하우나 비결을 담아내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일반직, 이공계, 약학 이 부분에 대해 또 직무별로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약학이나 이공계 직무 같은 경우 시험 연구직에서 기계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해서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경험에 대해서 성공적인 경험만 그냥 내가 성공했다 프로젝트 경험만 나열하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리스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게 될 일과 본인이 그냥 주도적으로 했던 일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공기업 작성할 때 항상 강조하듯이 직무기술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약학이라든지 기계직렬에서 어떠한 전공 지식이 활용되는지를 먼저 일단은 평가를 들어가시고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서 지식과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의 사례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두 번째로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서 역할, 지식, 태도와 본인의 실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했던 사례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부분만을 전략적으로 작성해 주신 것이 가장 유리한 작성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가급적 좋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요. 지식은 이미 있었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것이 가장 좋은 작성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의 서류, 자소서를 포함한 서류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어느 하나 좀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취준생들이 어떤 거에 또 강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건 쌤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또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소서 항목 중에 말씀이십니다. 자소서도 있고, 아니 자소서랑 필기랑 면접 중에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자소서 작성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쓰는 것, 특히 경험기술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경험, 이제 나의 재능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그 보고서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쓰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틀 동안은 좀 더 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필기에 올인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필기에 올인하시더라도 하루 종일 필기 공부를 하시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겠는데 한 5시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머리가 좀 둔해질 때는 사회 이슈나 시사 이슈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실제 요즘에 트렌디한 사건이나 사례 같은 것들도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좀 미리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면접 전형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끔 준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이건쌤의 신의 한 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은 정보의 습득과 정리, 분석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중점입니다. 물론 분쟁이라든지 구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분쟁 해결이나 구제 측면 또한 결국에는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보의 습득과 가공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그거의 응용이 결국엔 소비자원이 할 일인 만큼 나는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고 재가공할 수 있으며 통계를 잘 내는지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점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과목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자격증 쓸 때 있어서 이런 사회존사 분석사라든지 통계학 관련해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아마 면접 가가지고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소비자 보건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정보 수집인 만큼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과목 중심으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조사 분석사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정보를 잘 습득하고 재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한국소비자원 11월 9일 오후 6시에 서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6시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좋은 기업이니까 늦지 않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매교동에 위치한 우보 엔지니어링입니다. 감리와 설계업을 하는 업체로 건축설비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전기와 통신, 전기소방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경력은 2년 이상,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비 설계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우 ENG입니다. 육가공 기계를 제조하고 부품 기계를 가공하는 업체로 머신리 센터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마스터캠을 이용한 MCT 조작 업무로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 2년 이상의 단품 가공의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4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의 단품 가공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캠프리본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입출금 관리, 사대보험 및 급여 관리, 세무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 사용 능숙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3,6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로에 위치한 영건축사 사무소에서 학술 연구 분야 연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공공기관, 건축 관련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건축계획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건축학, 도시공학 전공자와 엑셀, 캐드, 포토샵 능숙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 상, 중, 하 가능 정도를 기재하시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은요. 늘 순두부 같은 순둥순둥한 얼굴을 하고 네. 열변을 토해주시는 분입니다.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진원쌤을 모시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어떻게 가실지 또 세미 씨가 추천해 준 것도 있고 부산 어떻게 주말 동안 잘 다녀오셨나요? 네, 리스트까지 다 작성했는데 네.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취소했어요. 네, 못 갔습니다. 아유. 그럼 네. 주말에 네. 주말에 집에만 계셨나요? 대전에 그 면접관으로 참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 주말에 좀 일하고 어제 좀 쉬고 그랬습니다. 오. 네. 네. 면접관 일도 하면서 네. 강의도 좀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이제 뭐 해외 취업 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 강의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좀 바빴네요. 네. 부산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원 쌤이 강의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서 원래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하기 전에 약간 이 분위기 풀어주려고 농담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영상으로 많이 대체해요. 제가 하면서 안 영리하게 또. 풀어줘서 진원 쌤 네. 혼자 좀 재밌는 푸는 방법이 영상으로. 있나요? 혼자 어떤 뭐 어떤 혼자만의 네. 긴장을 푸는 방법. 저는 주로 온천 갑니다. 아니요, 이렇게 강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오, 학생들이 진짜요? 긴장하기 때문에 또 아.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재밌는 거. 아. 네. 긴장을 안 하시는 네. 편이라고. 혹시 그럼 세미캐스터는 뭐 긴장했을 때 면접을 보기 직전 이럴 때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 면접 가서 건물을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이나 막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되게 하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부러요? 일부러. 네, 뭔가 그 하품하면 좀 느낌을 갖게끔. 네,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 교육시킬 때도 일부러 계속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편하게 편하게 강아지 만들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품을 하면 일부러 내가 지금 편안하다 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몰랐는데 강아지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요즘 면접 앞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온천도 하시고 하품도 하면서
본인 나름만의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진원 쌤이 준비하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의 사건인데요. 네. 알면 알수록 지금 까면 깔수록 계속적으로 이런 갑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인권 침해적인 조직 사회 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오늘 취준이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너무 심각한 사건이 훅 들어오긴 했는데 저도 이거를 뉴스를 전하면서 원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좀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사건인데요. 현재까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엽기적인 갑질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댓글을 단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인 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했고요. 또 이를 기념으로 소장하겠다면서 촬영 지시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당한 직원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갑질은 멈추지 않았고요. 양 회장은 회사 워크숍에 가서는 직원들에게 석궁을 이용해서 닭을 쏘도록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욕설을 내뱉으면서 일본도로 닭의 목을 베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양 회장의 공개되지 않은 갑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인데요. 몽골에 파견된 한국국제협력단인 한국코이카 직원들이 현지 소장 내 욕설에 집단으로 우울증과 또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코이카 몽골 소장 박모 씨는 직원들에게 매일 한 번 이상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고요. 수첩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고성을 지르면 2시간씩 지속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직원은 주간 회의를 앞두고 스트레스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급기야 작년 6월에 한 직원은 도로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인권 침해적인 조직 내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유독 소리가 크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정말 이번 사례가 믿기지가 않는데 저도 네. 남규 씨처럼 뉴스를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의 뇌 구조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지금 직장 내 갑질에 거진 끝판왕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 힘들어지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지금 IT 산업인데 정확하게 지금 이 IT 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후진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이 갑질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밝혀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사실 그 엽기적인 행각이나 폭행에 대해서 저희 연합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 또 충격적인 게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잘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다들 이 분위기가 좀 많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그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분위기가 좀 그런 편인가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 업계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혹시 그 오징어잡이 배가 판교 또는 가산에 떴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오징어잡이 배가 판교 또는 뭐 가산에 뭐지? 떴다. 꺼지는. 네, 불이 안 꺼져요. 이게 그러니까 IT 업계들이 몰려 있는 그곳이 이제 판교 또는 그쪽인데 네.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불이 하나도 안 꺼지고 계속 야근한다는 얘기죠. 아. 그 불빛이 이제 오징어 배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계속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과로를 하는 시대에서 특히 IT 업계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요. 네. 특히나 그 지금 다른 우리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IT 업계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하청과 재하청 또는 파견과 하도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많은 그 군대식의 조직 문화 또는 상명하달식의 하복식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훨씬 더 일회용 취급을 받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폭행당한 직원은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조직 내 네. 폭력이고 이거는 정말 사법행위적으로 위법행위인데도 그쵸. 불구하고요. 지켜보는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똑같이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도 가만히 일하는 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후진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IT 업계에 대해서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던 게 IT 업계가 그래도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이런 대접, 뭐 머리 염색을 빨간색, 노란색, 네. 초록색으로 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하인 취급을 받을 것 같았는데 왜 굳이 돈을 많이 줘서인지 네.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IT 업계는 대기업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네. 사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대기업들 외에는 다 열악합니다. 연봉 수준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IT 업계는 되게 크지만 알고 있는 곳들을 이름을 대보면 사실 10군데도 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곳들은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송쌤의 좀 강력한 한마디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AI 활용률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비도 2년 정도 뒤처졌대요. 그러니까 IT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프라적인 강국인 것이고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업무를 해서 분명히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이제 창조적인 사고력이 나올 수 없겠죠, 직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런 열정을 바치는 인재들이 IT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가져가서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려면 이런 것들 충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제 IT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그 자살 시도율이 28배나 높았대요. 28배나 높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진적인 IT 업계 구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이에 더해서 이제 그 근로자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를 가져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촉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IT 업계라고 해서 더 좀 열려 있고 뭐 출근도 좀 편하게 하고 네. 그 업무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더 사내 문화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들으니까 정말 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볼 텐데 또 코이카 정부 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몽골 현지 소장이 갑질을 하고 또 한 직원이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도로에 뛰어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직원 현재 상태가 어떤 편인가요? 그 직원은 다행히 시도에만 그쳤고 지금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서 좀 네. 치료 중이라 또는 퇴사 중이라고 하네요. 아, 네. 퇴사 중인. 네. 네. 그러면 코이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네, 있나요? 코이카가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코이카는 한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정말 좋은 가치를 지닌 봉사단을 파견하든지 또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 파견된 코이카 직원들은 현지에서 각종 사업 자문과 지원을 맡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몽골 현지 소장인 박모 씨가 그 직원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2016년부터 코이카 본부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게 벌써 지금 2년이나 지난 것이고 그래서 한 직원은 몽골 현지를 찾은 복무 점검팀과 면담도 했고 경영지원 실장까지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전혀 이제 본사에선 조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종양 등 스트레스병 질병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진짜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이카에 대한 인식이 저는 정말 좋았는데 네. 더 충격이 큰 것 그쵸. 같습니다. 본부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 당했다고 하니까 허공에다 외치는 느낌이 얼마나 그쵸. 암담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코이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코이카에 대한 조치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현지 소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또 변명 같은 변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몽골 소장이었던 이 박 전 소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코이카 감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만 반복했을 때만 소리를 질렀고 욕설은 혼잣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네.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코이카의 징계 또 지금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문제 삼고 싶습니다. 네. 징계 수위를 보면은 박 전 소장에게 지금 감봉 3개월, 소위 3개월치의 연봉의 삭감이 있었고 8년간 승진이
불가능한 보직 해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의 이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보면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도와주고 또 개발도상국을 돕는 그런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분들을 해고를 안 하고 소위 그냥 이제 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한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르면 좀 본보기로 해고 조치를 해서 다른 사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보니까 뭐 위디스크, 코이카의 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그래서 한 기업 정보 플랫폼에서 올해 10월까지 유입된 전체 기업 리뷰를 좀 봤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4년 동안에 1,800개사에서 2,700여 건의 폭행 사례를 지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따르면 회사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리뷰가 매년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는 419건, 근데 2018년에는 1,031건으로 2배 정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스트레스성 사회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201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수에서 369개 기업에서 2018년에는 854개로 계속 한 2배 정도 늘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리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 A사의 경우에는 뭐 쓰레빠를 던진다든지 또는 회식 도중에 부하 직원 손찌검하거나 그냥 욕설을 계속 내뱉는 경우, 뭐 윗선에 다혈질들이 많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너 가문 중에 여동생이 이제 이사진으로 있는데 여동생이 사원들에게 그냥 육두문자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네. 또 사장의 아드님이 사무실에서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직원들에게 뭐 욕설하고 또는 계속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런 이제 오너 갑질의 폐해들도 되게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 플랫폼 관계자는 지금 빙산의 일각에 좀 불과하고 방송용 또는 언론용으로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들은 본인들이 좀 스크리닝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면서 4명 다 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송쌤이 시원하게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지금 7명이 지금 그 이제 폭행에 대해서 당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런 대표들은 지금 이런 갑질을 한 소장이라든지 대표들은 내가 너네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정말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실정법에 적용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빨리 지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통과를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취준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우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